컴퓨팅 파워는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엔비디아 칩은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대체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대체제가 원래는 AMD의 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효율도 떨어지고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그냥 직접 설계해서 쓰자 해서 나온 게 ASIC이라고 합니다. 주문형 반도체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라는 회사의 설계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제가 혁명이라는 거는 교통사고처럼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뭔가 수요가 폭발하면요, 모든 게 부족해요, 공급이. 그래서 제일 급한 것부터 뭔가 막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이번 AI 혁명이 시작된 거는 2022년 11월에 오픈 AI라는 벤처 회사가 내놓은 챗 GPT가 촉발한 겁니다. 그래서 AI 혁명이 시작됐고요. 오픈 AI의 챗 GPT를 따라잡기 위해서 구글이나 엔스로픽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다 이제 군비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군비 경쟁을 하게 됐냐? 지금 이야기하는 생성형 AI라는 거는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모든 AI가 만들어지는데,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만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왜 있는 돈 없는 돈 털어넣어가지고 서버 클라우드를 꾸리고 있냐면, 그게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고 빅데이터를 넣어주면 얘가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머전트 어빌리티스라고 해서 갑자기 얘가 어제까지 못하다가 스케일업을 해주면 갑자기 오늘부터 새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막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군비 경쟁을 하는 거로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 군비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제일 공급이 부족했던 게 엔비디아 GPU였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정말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았고,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70%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이런 이익률을 내는 거는 정말 흔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다 모든 어떤 부가가치가 쏠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다 보니 이제는 서버,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뭔가 부족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칩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겁나게 비싸다는 게 문제죠. 근데 컴퓨팅 파워는 계속해서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엔비디아 칩은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럼 어떡하죠? 대체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대체제가 원래는 AMD의 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AMD의 MI 시리즈라는 칩이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좀 효율도 떨어지고 좀 애매한 거죠, 칩이. 그래서 빅테크들이 그냥 직접 설계해서 쓰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ASIC이라고 합니다. ASIC라고 하는데 주문형 반도체죠. 이제 구글의 TPU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의 설계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칩, ASIC을 설계를 해서 TSMC한테 의뢰를 하면 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쪽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수주들을 이걸 따먹고 있는 건데, 여기 관련된 비즈니스가 작년 매출이 38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올해만 122억 달러로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수주들이 어마무시한데요. 구글 TPU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우리 틱톡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거기도 브로드컴에다가 의뢰를 했고, 오픈 AI가 설계하고 있는 ASIC도 지금 브로드컴으로 갔고요. 최근에는 애플도 데이터 센터용 칩을 직접 설계를 하는데 거기를 또 브로드컴에다가 의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M7 중에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는 1등 업체인데, 아마존은 마벨 테크놀로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마벨 테크놀로지가 이제 브로드컴하고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쪽에 이제 또 곽광을 받게 됐고, 대만에 이제 저가용 AP를 설계하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앞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브로드컴의 제품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게 사실 뭐 대체를 한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완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라는 거는 크게 용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데이터를 학습하는 용도입니다. 데이터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트레이닝을 한 걸 기반으로 추론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뭔가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학습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고급 칩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제외하고 데이터 학습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점점 더 이제 칩의 용도가 추론 쪽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추론 쪽이 커지는데, 원래는 추론 시장이 커지면 이제 ASIC 칩들, 이제 좀 전성비 좋고 전력 적게 먹고 가격도 싼 ASIC들이 추론 시장을 다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데이터 트레이닝 쪽으로만 집중하니까 조금 이제 제한적이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봤는데 이 추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추론이라고 하면 학습한 걸 기반으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면 굉장히 오래 시간 걸리는 거를 빨리 답변해 주는 것. 그걸 추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불과 몇 달 전까지. 근데 오픈 AI가 O1이라는 모델을 내놨어요. 기존에 오픈 AI가 내놓은 모델은 GPT라는 모델이었잖아요. GPT 3.5, GPT-4 터보, GPT-4 옴니. 근데 O1은요, GPT O1이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아예 다릅니다. 얘는 추론만 하는 애인데 기존의 추론처럼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걸 빨리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추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추론이라는 게 저런 고도화된 또 컴퓨팅이 필요해? 근데 또 그거는 엔비디아 같은 고급 칩을 쓰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론 시장도 엔비디아 칩이 뭔가 필요 없어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론도 이게 분화되는구나. 굉장히 라이트하고 전성비 좋고 이런 쪽도 필요하지만 그 추론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급 추론 이런 쪽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지금 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칩을 자체 개발하는 흐름이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I 반도체라는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커질 거고요. 거기서 그러면 당연히 지금 90%의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낮아지는 이유는 이런 ASIC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쪼그라드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도 성장하지만 이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더 큰 거고요. 그래서 이런 ASIC들이 점점 더 이 AI 반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건데 근데 ASIC이라는 건요. 주문형이잖아요. 그러면 특정 서비스가 뭔가 표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뭐 검색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뭔가 서비스가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사실 AI라는 게 뭔가 다 표준화된 서비스라는 게 아직까지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회사마다 딱딱 표준화된 서비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 ASIC으로 거기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킬러 어플이 아직까지는 뭔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을 주축으로 탈 엔비디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엔비디아 생태계는 언제 끝날까요? 반도체 설계의 전설인 짐 켈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락인돼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시대 끝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 시대가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그냥 칩만 잘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플랫폼 회사라고 봐야 돼요. 엔비디아 칩을 엔지니어들이 쓰는 이유는 엔비디아 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엔비디아 칩을 사면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선배 엔지니어들이 쌓아놓은 수많은 대학 때 시험 칠 때 족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족보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뭔가 개발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 가져와서 웬만한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탈 엔비디아를 하는 순간 쿠다를 못 쓰죠. 근데 쿠다를 쓸 수 있기는 해요. AMD 같은 경우도 쿠다를 쓸 수 있게 컴파일 서비스를 제공해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원서를 번역해서 쓸 수 있게 AMD 같은 경우는 ROCm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컴파일해서 해주긴 하는데 원서로 100% 보는 것보다 이걸 아무래도 컴파일해서 하다 보면 100%딱 호환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고 일단 이제 쿠다를 못 쓰는 게 가장 큰 허들이고요. 이제 탈 엔비디아를 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엔비디아 칩을 사면 옴니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로봇을 개발하면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몇 년 동안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상의 세계에서 진행해서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게 옴니버스거든요. 여기 또 뭐 워크로드 같은 것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허들들이 소프트웨어 허들들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빅테크들은 왜 ASIC을 쓰냐? 빅테크는 가진 게 돈이고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쿠다에 있는 것들을 컴파일해서 다시 올리는 수고를 하더라도 얘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정쩡한 회사는 이제 쿠다 벗어나서 개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지금은 사실 뭐 AI 혁명에서 엔비디아만한 회사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AI 혁명 사이클에서 주가가 10배가 올라가지고 시총 1등이 됐잖아요. 세계 시총 1등이 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조정받아서 이제 다시 내려오기도 했는데 이만큼 뭔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진 회사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보면 TSMC 영향력이 이번 AI 혁명에서 훨씬 강해진 것 같아요. TSMC라는 회사가 원래 2010년대만 해도 삼성전자가 전 세계 테크 기업 중에
시총 10등 안에 들었었고요. TSMC는 사실 삼성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회사였거든요.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시총의 두세 배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게 모바일 혁명에서 범용이든 프로세서, CPU, GPU 같은 프로세서가 원래 범용이었는데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AP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징이 됐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이제 일일이 설계를 해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가 뜨기 시작했고, 거기서 TSMC가 수혜를 봐서 이렇게 커진 건데, 지금 AI 혁명은 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되기 때문에 TSMC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 뭐 이런 회사들은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내년은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AI 쪽에 있는 아이템이냐 아니면 논 AI에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엇갈릴 수 있고요. AI 쪽은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브로드컴, 뭐 에이식 이런 쪽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기존의 전통 산업군에 있던 뭐 자동차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B2C 쪽은 여전히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뭔가 구매 여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힘들 수 있고, 근데 기업들이 지출하는 쪽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쪽은 성장하지 않을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용도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 특히나 이제 로직 칩이나 아날로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좀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도 성장하긴 하지만 뭐 올해보다 성장기로 훨씬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시장의 성장에 맞춰 반도체 외에 주목할 업종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요, 쇼티지라는 키워드만 따라다니시면 돼요. 공급 부족.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공급 부족이 일어났죠? AI 가속기, 그죠? 엔비디아 칩이 제 공급이 부족했고, 엔비디아 칩이 공급 부족하니까 사실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 쪽이에요. 데이터 센터 쪽에 공급 부족.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또 갑자기 전기 수요가 폭증해요.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기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 인프라 쪽, 그러면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일단 수혜를 보겠죠. 전기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뭐 넥스트 에라 같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 그러면 미국의 그리드망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리뉴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뭐 ESS를 납품하는 플러스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하도 급하니까 예전에 폐쇄했던 원전 다시 재가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를 완화해서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그냥 돌려서 데이터 센터에다 전기 공급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새로운 어떤 전기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원자력인데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SMR, 뉴스케일 파워,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BWX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해결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반도체 성능이 너무 빨라지는데 지금 서버 간의 통신이 굉장히 느려요. 서버 간의 통신, 칩 간의 통신이 왜 느리냐? 기존의 구리 기반의 전기만 가지고 통신하다 보니까 느린 건데, 구리 기반의 전기 통신보다 더 빠른 게 광통신이에요. 예전에 우리 집에 인터넷 깔릴 때 처음에는 이제 구리 케이블 먼저 들어왔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에 들어오면서 막 초고속 인터넷망이 생긴 거잖아요.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구리 기반의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병목이 되다 보니 이제 광통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라는 녀석은 전기 기반으로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을 얘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전기하고 광을 이렇게 스위칭해 줄 수 있는 트랜시버라는 장치가 필요한데, 트랜시버라는 이 장치는 기존에 그냥 세트 제품에 적용되는 거예요. 보드 위에다가. 근데 이게 나중에는 반도체 패키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이제 기술 컨셉인데, 이제 그런 쪽에서 또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 광자 기반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코이런트,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은 또 수혜를 봅니다. 그런 쪽에서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컴퓨팅 파워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잖아요. 선형적으로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빅테크들이 군비 경쟁을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학습할 데이터는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그냥 널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학습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데이터가 내년부터 부족해지게 됩니다. 학습할 데이터가. 근데 학습할 데이터라는 거 우리가 웹상에 있는 그냥 크롤링해서 가져오는 퍼블릭 데이터겠죠. 자, 그건 대충 다 땡겨 쓰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쯤 되면. 그럼 문제가 학습할 데이터가 어디 있죠?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프라이빗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프라이빗 데이터는 개인의 정보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식별, 비정형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툴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보완을 해주고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최근에 뜨고 있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나
뭐 세일즈포스나 서비스 나우나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또 이제 주목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국방 쪽으로 적용된다 그러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또 이제 내년에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테슬라는 기존에 이제 전기차 업체라고 인식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업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뭐 전기차 2차 전지 캐즘이라는 이슈도 있고요. 성장률이 예전만 못한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 업체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AI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도조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요. 사람처럼 뭔가 주변을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세 개의 센서를 씁니다. 카메라, 사람의 눈을 모방한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레이더는 이제 RF 주파수를 박쥐가 막 주파수 뿌려서 돌아오는 거 가지고 이제 뭔가 인지하듯이, 그리고 라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빛을 쏴서 돌아오는 걸 가지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건데, 굉장히 먼 거는 레이더를 쓰고 가까운 거는 카메라를 보고 뭔가 어느 정도 중간쯤 되는 거는 라이다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다하고 레이더가 비싸죠. 그래서 테슬라는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안 씁니다. 카메라만 가지고 인지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람처럼 뭔가 눈으로 보고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AI 기술이 있어야 돼요. AI 기술이 없으면 테슬라처럼 카메라만 써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런 AI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주행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도조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해서 얘가 더 좋은 패턴을 찾아냅니다. AI 패턴을. 그걸 가지고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기존의 자동차들이 만약에 뭔가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다면 어떡하죠? 일단은 다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카센터로 차를 넣죠. 그래서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다 수리해서 돌려주는데 그 사이에 탈 차들 다 리스트 해줘야 되죠. 근데 테슬라는 우리 휴대폰 펌웨어 업데이트 하듯이 그냥 자고 있는 사이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죠. 그게 OTA라고 합니다.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 자, 이것만 봐도 테슬라가 그냥 전기차 업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그런 부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이제 오토파일럿,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쪽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확 더해졌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일론이 엄청난 배팅을 했고요.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배팅을 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트럼프가 도지, 정부 효율부라는 거기에 수장을 맡겼잖아요. 장관급으로. 그러니까 그걸 뭐라 했겠어요. 정부 효율을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고, 그럼 테슬라가 지금 하는 게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우주, 그죠? 스타링크 같은 이런 차세대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을 꾸려야 되는데, 이게 다 정부 규제하고 다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장관이 됐습니다. 지금은 테슬라가 뭔가 펀더멘털로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수혜, 이런 쪽에 이제 기대감이 더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그래도 소통은 해야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는 사이에서도 서로 뭔가 사신은 왕래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 기업이 두 개가 있죠. 테슬라하고 애플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같은 경우는 중국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요,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돌아오면 굉장히 일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했었는데, 정말 일론이 트럼프한테 배팅을 해서 완전히 1등 공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일론을 트럼프하고 대화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론한테 뭔가 당근을 줘야 됩니다. 당근을 주려면 제일 좋은 게 테슬라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그게 이제 기대하는 게 중국 내에서 이제 FSD 서비스를 못하게 했거든요, 규제로. 근데 그걸 만약 풀어준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즈니스가 이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죠. 바이든 정부의 규제가 테슬라의 성장에 방해 요소가 됐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AI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핵 개발처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이 최고의 AI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AI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거의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들여다보자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본주의나 세계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AI 위험성에 대해서 뭔가 니들이 검증을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죠. 기업들 입장에서 그게 또 비용이 되고요. 이사회에서 뭐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뭔가를 개런티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뽑아가지고 넣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허군날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가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서 완전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앞두고 또 AI 소프트웨어 투자가 확 늘어난 이유가 이 규제 완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AI라는 게 위험한 이유는 군사 무기로 적용됐을 경우에 굉장히殺傷力을 높일 수가 있고, AGI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AI가 나오면 터미네이터 나오면 스카이넷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위험들을 우려하는 거고,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사실 그런 쪽에 크게 관심이 없죠. 일단 미국이 최고면 돼. 미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미국의 군사 무기가 최고이면 된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테슬라가 이걸 상당 부분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모델 Q 출시와 더불어 일론 머스크의 미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일론의 생각으로 보면요. 일론은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거기서 돈을 벌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최대한 테슬라의 솔루션을 쓰는 사용자 풀을 많이 넓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처럼 테슬라의 자동차, 전기차 가격이 비싸면 살 수 있는 수요층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2만 달러짜리 저가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테슬라의 전기차를 쓰고 테슬라의 솔루션에 익숙해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AI가 학습을 하면 더 좋은 AI가 되겠죠.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론이 XAI라고 하는 이제 자기가 설립한 AI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컴퓨팅 파워를 키우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XAI의 엔비디아 그 칩, 호퍼 이상급 칩을 10만 개를 꾸려서 클러스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몇 달 전에 그걸 20만 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100만 개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테슬라나 일론이 엔비디아에서 세컨 티어였어요. 그러니까 고객으로 보면 제일 큰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메타, 뭐 구글 이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하고 일론이 사는 이 물량이 이제 그런 회사들 못지않은 거죠. 그렇게 갑자기 컴퓨팅 파워를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기간이 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론이 그리는 거는 테슬라의 미래가 아니고요. 일론이 그리는 미래가 있어요. 일론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CPND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보면요. 콘텐츠하고 플랫폼하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요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일론은 XAI라는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스타링크라는 저궤도 위성망을 통해서 뿌렸죠. 그러면 이제 만약 통신망이 없는 나라의 사용자도 테슬라 전기차를 사서 스타링크하고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가능할 수 있게 한 거고, 그리고 디바이스는 자율주행차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테슬라 브랜드의 드론 택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UAM이라고 하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 그런 디바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겠죠.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 내가 핸들을 놓게 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일을 하든지 뭔가 콘텐츠를 즐기든지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일을 하든지 그런 것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하려는 거죠. 그러면 이 CPND라는 네 가지 요소로 보면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내 생활이 일론이 제공해주는 그 회사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 안에서 서비스를 쓴다라는 건요. 나의 빅데이터가 그냥 계속해서 일론한테 쌓이는 겁니다. 일론의 회사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는 뭔가 이제 극복 불가능한 어떤 격차를 만들어내 버리거든요. 그걸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 화성에다가 개척해서 그 CPND를 그대로 심으면 어떻게 되죠? 이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화성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거래가 일어나면 결제를 뭘로 해야 될까요? 달러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도지라는 코인이 필요한 겁니다. 일론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기술로 보면요. 지금 그냥 완전 자율주행차 가능해요. 문제가 여기서 이제 제도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레벨 2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차 사면 ADAS라고 하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제공해 주잖아요. 일부 도로 구간에서 막 그냥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 주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게 레벨 2예요. 레벨 2는 사람이 주도를 하고 기계가 이걸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죠. 근데 레벨 3부터는 운전의 주도권이 기계한테 가요. 사람이 보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쟁점이 있는 겁니다. 굳이 테슬라가 예전부터 좋은 자율주행차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벨 3라고 이야기 안 하고 레벨 2.5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책임을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제도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보험 비즈니스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테슬라 사용자가 실제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보험 사업을 해도 여기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계속해서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산업의 경쟁 구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웨이모가 제일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웨이모는 이게 상업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웨이모는 기본적으로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센서를 쓰고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뛰어나요. 초당 발생하는 데이터가 이게 무슨 몇 테라바이트 수준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거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구글의 입장이잖아요. 웨이모 입장인데, 그러면 기술 완성도는 뛰어나지만 상업성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웨이모의 한계인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기반으로 해서 이걸 AI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꾸릴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그냥 주행 데이터를 그냥 보내주죠. 그런 이제 효율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술로 뭔가 치고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일반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뭔가 자율주행차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마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뭐 사람이 다쳐도 그냥 다 뉴스 보도를 막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양질의 데이터들이 쌓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이 쌓이잖아요. 실제로 우한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자율주행차가 택시가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웨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그런 자율주행차 기술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떤 자동차 쪽에서 테슬라하고 웨이모하고 화웨이 정도는 굉장히 유력한 이제 기술 어떤 방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매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펀더멘탈로 주가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했잖아요. 트럼프 어떤 트레이드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따라붙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 트럼프 임기가 1월 20일 시작되는데 그 전쯤에서 아마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때를 활용해서 분할로 매수하는 것, 그런 것도 뭐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때 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계속 이제 물량 모아가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요. 사실 이게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 많이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 시장은 좋고 국내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시장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소부장 밸류 체인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너무 뭐 물려서 괴로우신 분들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 좀 공부하면서 선별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